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3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꽤 많이 회복해내면서 약보합에 맞췄고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선방해주면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모두 다 하락했는데 특히 나스닥이 2%대 낙폭 기록하면서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참 답답하게 흘러가는 시장인데요. 정말 사이다 같은 한 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일 급락했던 유가는 이 수혜주나 마비에 6%대 급등하면서 다시 $60 선을 회복해줬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작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 파장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 관련한 작전 함께 세워보고 수혜주도 함께 찾아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1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전망이라는 제목의 키움증권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해봅니다. 네, 마지막 하치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 스마트폰 결제 솔루션 제공업체 이 종목 오늘 낚아챕니다. 네, 오늘도 함께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까지 세워보는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랩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 파장이라고 꼽아오셨습니다. 어제 시장 참 이 이슈 때문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이 지금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TSMC, 삼성전자와 함께 3강 구조로 가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또 인텔의 기술력이 TSMC 에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작전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작전 세우기에 앞서서 앵커님이 다 얘기하셨는데요. 네,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서두에 사이다 같은 한 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이다 좀 주십시오. 예, 시장이 참 어질어질한 상황이다 보니까 속이 답답하고 이럴 때는 사이다가 필요하긴 한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앵커님의 목소리 사이다로 생각을 하고 일단 인텔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인텔 오늘 주가는 장중만 좋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이 인텔을 바라보는 입장을 또 충분히 대변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인텔이 잘할 것이다. 거기다가 정부의 힘까지 업었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큰 반면에 이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현실적인 부분도 본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자금 조달해서 이것저것 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지금 인텔의 움직이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점유율이 AMD한테 많이 지금 뒤처지는 상황 쪽에서 뭔가 어떤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잘 될까라고 하는 의문감이 오늘 주가에도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기존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TSMC와 삼성전자에게는 그럼 인텔이 이게 과연 큰 위협이 될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또 너무 걱정이 앞섰던 부분들이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텔은 지금까지 전략이 일단 우리는 칩 관련돼서는 강자다. 예전부터 딘딘딘딘 이거 아시죠? 예, 인텔 인사이드로 상대적으로 PC 시장과 모바일 쪽에서 거의 주도를 하던 회사인데 한 2, 3년 전부터 AMD 쪽에 많이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여러 CEO도 다시 예전에 겔싱어란 CEO죠. 싱어는 가수인데요. 네, 가수가 CEO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 CEO분이 다시 들어오면서 새롭게 전략들 어제 IMD 2.0인가요? 이쪽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기존에는 인텔이 알려지기는
일단 위탁 생산 쪽으로 칩은 우리가 다 알아서 제조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위탁 생산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위탁 생산을 해줄 업체를 찾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바쁜 삼성전자나 TSMC 쪽으로 물량이 가지 않을까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죠. 기존에 위탁 생산이 아니라 이제 직접 우리가 파운드리에 뛰어들겠다. 그래서 아마 자사 칩도 물론 이쪽에서 생산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나머지 커가는 시장에 우리도 인텔이 한 발을 집어넣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온 전략이 일단 패키징이나 R&D 같은 경우는 IBM을 끌어들였고요. 거기다가 설계 쪽도 케이디언스나 시놉시스 이런 쪽까지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그럼 인텔이 하는 일이 뭔가요? 네, 지금 다 분업으로 협업으로 나눠주고 우리가 갖고 있던 고유의 IP도 어느 정도 다 어떤 분배할 어떤 자신이 있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인텔이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과거의 어떤 독보적인 지위가 이제 분업을 통해서 효율을 꿈꾼다고 하더라도 과거만큼의 위력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나왔던 계획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투자자들도 다 좋은데 그럼 인텔은 지금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껍데기만 남아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살짝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미국 정부도 한 몫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죠. 특히 미국 입장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쭉 지나다 보니까 가뜩이나 제조업 쪽에서 경쟁력도 떨어지고 미국 입장으로는 적자도 계속 커지고 게다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위협이 파고가 밀려오는 상황 쪽에서 이런 때 지금 제대로 대처를 못하게 되면은 좀 힘들겠다라는 시각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이 또 첨단 기술의 강자라고 하는 또 IT 기술에는 독보적이라고 하는 쪽에서 가장 근본적인 반도체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중에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미국도 이제 챙기기로 들어가죠. 근데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최근에 우리도 반도체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유럽에 그나마 남아있는 반도체의 미미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희미한 어떤 윤곽이 남아있는 쪽이 차량용 반도체 쪽 회사들이죠.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일단 우리도 반도체는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쪽을 키우겠다는 입장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키운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쪽은 솔직히 업체들이 정부가 돈 대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줄 테니까 키워라라고 해서 네 감사합니다 덥석 할 수가 없는 게 돈이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하나 나오는 얘기는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해서 키우겠다라고 하는데 막상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하게 되면 그냥 돈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돈도 돈이지만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게다가 또 기술력이죠. 그리고 또 탄탄한 입지 이런 여러 가지 흐름까지 생각하게 되면 뭐든지 계획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계획이 모든 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다 계획만 세우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업력이나 시간에 따른 부분들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굳건한 위치를 갖고 있던 TSMC를 따라가려고 하는 삼성전자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한 번에 공장 2개 더 건설해서 인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모든 걸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첨단 공정이죠. 이 기술 격차가 아직도 인텔 같은 경우 칩 제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껏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해봐야 한 7나노급 정도가 최대인데 지금 TSMC나 삼성전자는 3나노급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격차가 벌써 2단계나 위로 벌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부분은 일단 심리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인텔의 어떤 경쟁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실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멀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쪽만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주가나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 거의 빨랫줄이죠. 옆으로 그냥 계속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뭔가 사이다 같은 한 방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주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관건이고요.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약 한 8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단 좋지만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살짝 떨어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쪽은 첫 번째로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아져서 이보다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갤럭시 S21이 해외 쪽에서 생각보다 잘 팔렸다라는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이 기대치를 올려가는 거죠. 근데 게다가 또 파운드리 쪽도 생각보다 바쁘게 공장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한 1분기 실적도 업사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게 되면 이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움직이게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또 환호할 쪽은 뭔가 또 투자가 들어와서 장비나 그리고 또 소재는 훨씬 더 전공정, 후공정 모두 다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회사들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어제 벌써 올랐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관심을 갖던 대표적인 종목은 유니셈과 원익QNC였는데 원익QNC는 어제 또 상당히 올랐습니다. 아마 이 종목군 쪽에서 눈여겨보실 종목은 파크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좀 강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두 종목을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원익QNC나 웰덱스 같은 경우는 아마 구조적인 성장은 계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원익QNC 같은 경우는 쿼츠 시장의 독보적인 쪽에 세정부터 모두 다 영역을 걸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3D 낸드부터 그리고 또 비메모리까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가격이 24,000원대 전후에서 움직여도 실적 발표 나오고 상반기만 지나도 3만 원대 이상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익QNC는 꼭 조정 시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 인텍플러스도 관심은 있는데 후공정 쪽이다 보니까 약간 좀 뒤늦을 수 실적 반영들이 조금 좀 차이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그래도 관심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그래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가 들어가고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부품, 소재 이쪽을 일단 잘 보자. 또 장비 쪽이죠. 이쪽까지도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수혜주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월덱스와 원익QNC에 대한 관심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제장에서 각각 4% 그리고 10%대 급등이 나왔던 만큼 좀 조정 시에 접근해 보자라는 전략도 함께 세워주셨고요. 하지만 구조적 성장 앞으로도 엿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건설기계 섹터 동향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금 3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상정을 앞둔 미국을 비롯해서 이 세계 각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또 건설기계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섹터의 동향과 관련한 이 작전은 또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앵커님 지금 최근에 이쪽 건설기계 관련된 쪽이 뜨겁죠? 근데 네. 눈에 띄게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신가요? 저의 종목은 좀 비밀로 하고 우리 민수 대표님의 종목을 듣고 싶어요. 네, 항상 살살 하시고 비밀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앵커님 컨셉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건설기계 쪽도 지금 당장은 현대건설기계만 살짝 올랐고 살짝이라기보다는 좀 올랐고 나머지는 이제 막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 오른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쪽인데 최근 들어서 기계업 쪽이나 건설기계 쪽 시장보다 좀 더 우위한 모습들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봤었을 때 포스트 코로나 쪽에 코로나가 지나고 나게 되면은 가장 큰 각국 정부들이 그동안 떨어진 경제 동력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동력을 살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라고 하게 되면 실업률이 떨어진 부분들, 특히 연구 실업률이라고 하는 아예 그러니까 고용시장 쪽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가장 또 단기간에 돈을 쏟아부어서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삽을 드는 겁니다. 삽을 들어서 좀 땅 좀 팔아. 그러면 돈 줄게. 그러면은 장기간에 소외됐던 인력들도 그래? 그러면서 이제 돈 움직여야지 하고 아침 새벽부터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여기가 가장 또 직격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1, 2월 달에 인프라 관련된 부동산 누적 투자가
35% 증가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보게 되면은 중국이 일단 부채를 관리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긴축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부동산 이쪽은 계속 불쏘시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에 민감한 국가죠. 왜냐하면 인민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일당 족제로 이어지는 공산당의 입장 쪽에서는 가장 배가 고픈 인민들이 할 수 있는 쪽은 자꾸 이제 정부 못 믿겠네, 못 살겠다 이러면은 안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쪽에서 계속 이런 인프라 투자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들이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림으로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게 한 3년 정도 월별 중국 굴삭기 판매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올해입니다. 2021년도입니다. 근데 그림이 거의 어떤 작년 그리고 또 그 전년도 흐름들보다 좀 빠르게 성장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본격적인 건설의 어떤 성수기는 3월 달부터 또 이어지는 또 가을까지라고 봤었을 때 여기가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3, 4월 달에 팔리는 굴삭기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얘기로는 한 6만 대 정도 얘기를 했는데 한 7만 2천 대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성장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건설 기계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3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건설 기계, 건설 지출 관련된 쪽에 미국 데이터를 보게 되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만약에 3조 달러를 투자한다. 그러면 당연히 또 급반등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건설 수주 동향을 보게 되면 작년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오면서 지금 3월 달도 생각보다 30% 이상 증가할 걸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정부 또 정치적인 얘기하면 자꾸 안 되는데요. 앵커님이 싫어하실 텐데 그동안에 토목 쪽은 우리 안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과거 정부와는 다르다라는 입장인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1월 달에 은 44%가 늘었습니다. 그냥 정책은 그렇다고 기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상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안 그러면 지금 같은 실업률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에 따른 또 수혜를 받는 이 건설기계 쪽은 당연히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지금 올해 실적들 특히 두산인프라 그리고 나머지 뭐 진성TC나 DY파워까지 나머지 종목들 쭉 보시게 되면은 실적들이 올해 떨어지지는 않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지금 아마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DY파워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 거의 뭐 정체로 예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굴삭기 시장이 커지면 이 부분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실적과 함께 동향을 보게 되면 주가가 과거에 상당히 저평가였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이런 거죠. 그동안 시장에서 저평가됐던 중형주, 소형주는 어제도 확인됐지만은 주가가 오히려 눌렸던 부분들이 폭발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전방 산업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건설기계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설기계를 바라보고 있는 부품 쪽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데 투자 아이디어를 보시고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 쪽에서 일단 눈길이 가고 있는 게 시장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작은 종목이 있습니다. 시총 한 500억 정도에서 500억 천억 사이 정도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데모라는 회사가 있는데 데모는 예전에 드라마 아니었나요, 이거? 네. 그래도 회사 이름입니다. 데모라는 회사가 굴삭기 관련된 부품 회사인데 주가가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거의 관심이 없었는데 당연히 재무구조는 나쁘지 않고요. 거기다가 이런 업황이 좋아서 실적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떤 작은 종목인 만큼 변화가 나왔을 때 탄력들은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한번 많이 안 오른 건설기계 쪽에 한 종목이다라는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건설기계 좀 확장세로 봤을 때 농업기계 관련된 쪽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게 되면 대동공업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오는 북미 쪽의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특히 농업 쪽의 곡물 가격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효율적인 농업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훨씬 더 어떤 농업 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의 변화가 오게 되면 작년도 실적 좋았고요. 올해도 뚜렷하게 성장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성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실적도 상당히 좋겠죠.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건설 기계 업종들도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기계 업종에 대한 작전들도 같이 세워봤고요.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앵커님 오늘 시장 종가상으로 확 빠질까요? 종가가요? 네, 종가까지요. 오늘 시장 분위기. 네. 일단 빠지면서 시작은 빠지면서 할 것 같은데 또 종가는 네. 또 중국 시장도 봐야 되고 모르겠네요, 네. 요즘 정말. 네. 거의 저한테 울분을 통하시네요. 네. 저도 비슷한 심정입니다. 울고 싶긴 하지만, 근데 어제, 솔직히 시장을 잘 보게 되면은, 주가는 이제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종목들 탄력이나 혹시 중소형주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내 계좌가 그 전날보다 더 컸네? 더 플러스가 됐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분위기가 좀 묵직하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조를 너무 부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시장은 좀 움츠러든다고 하더라도 좀 눌려있던 중소형주, 특히 가장 큰 포인트가 이번에 1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에 대한 실적입니다. 이쪽도 여전히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종목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특히 종목에 집중하신다고 최근에 막 벌떡벌떡 움직이는 정치 테마주 이런 거는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다가 고점에서 더 물려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할 말이 진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은 그냥 자체적으로 배제를 하시고요. 그냥 딱 보셔서 실적 전망들 올해 사상 최고치 이런 쪽으로 쓰이는 종목들 검색만 하셔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앞에 전방 산업들 괜찮고 그런 흐름들로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그냥 갖고 계시고 저점 매수하시면은 훨씬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얽매이지 마시고 시장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적으로 대응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누릴 걸로 자신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장 후보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보다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어제도 보아서 시장에서는 반도체, OLED 쪽은 지난번 저희가 정리를 했었죠. 그쪽에 덕산테크노피아 말씀드렸는데 어제 또 그냥 쭉 올라옵니다. 이런 어떤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나 또 K 콘텐츠에 잘 안 밀리죠. 이 배경에는 기관의 매수가 떡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화학 섹터 괜찮은 종목들 많죠. 예전에 한 2주 전이었나요? 종목들 효성그룹 얘기 드릴 때 코롱도 괜찮다. 코롱 인더스트리 말씀드렸는데 신고가 나왔죠. 그런 쪽도 건자재주도 계속 관심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또 몇 주 전인가요? 또 건자재 쪽 쭉 얘기 드리면서 또 삼영-ENC, 동양파일, 금강공업 이런 얘기 드렸는데 주가 보시면은 다음 단계 레벨업 됐죠. 예, 저희는 앵커님이 시키는 대로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잘 찾아가시면은 좋은 수익이 나실 겁니다. 잘했죠, 앵커님?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제장에서 이제 OLED에 관심을 좀 두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덕산테크노피아 그리고 HB테크놀로지 어제장에서 그래도 좋은 흐름들이 나와서 저도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 우리 민수 대표님께서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오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도 역시 시장의 지금 지지부진한 지수 자체의 흐름보다는 종목에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증권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리포트들 참 분석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하나둘씩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1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전망이라는 제목의 키움증권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 은행 금융업종 리포트들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리포트도 바로 분석해 볼게요. 네, 오늘 제가 함께 살펴볼 리포트는 키움증권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3월 22일 발간한 리포트이고요. KB금융, 신한지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락한 이후에 20년도 3월 30일경 NH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의 목표 주가가 89,000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6월달 11만 원, 7월 12만 9천 원, 11월 14만 5천 원, 12월 18만 원까지 꾸준히 트래킹되고 있는 리포트이고요. 올해 들어서는 목표 주가 20만 원으로 일관되게 가지고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또 그리고 해외 주식 관련해서 증권사 리테일 점유율이 30%를 웃돌고 있는 키움증권의 리포트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 1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전망이라는 헤드라인을 뽑고 있고요.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4.3배,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고 상향된 이후에 하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분기라는 그런 키워드에 조금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주식시장 조정이 1월부터 일어났지만 국내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 대금이 1월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분기 평균으로 봤을 때는 33조 원, 34조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새해 들어서 첫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거기서부터 조정이, 등락이 나왔던 모습인데요. 증권시장에도 역대급 자금이 몰렸습니다. 1분기 증권사 실적 호조세, 청신호, 아주 모든 증권사들에 있어서 두루두루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평균 거래 대금을 국내 시장 한번 살펴보면 20년도 1월 11조 8,800억 원대였습니다. 11조 8,800억 원대가 지난해 1월이었고요.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44조 9,900억 원대입니다. 4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거의 4배 가까운 성장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20년도 12월에는 33조 6,400억 원대이었고요. 그때와 비교해도 44조 9,900억 원대는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월 11일 코스피도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의 차트도 고점이었습니다. 그때 거래대금이 1일 평균 거래대금이 64조 원, 64조 8천억 원을 넘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급증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수혜를 보는 증권사 중에 하나가 키움증권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테일, 점포,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30%가 넘는다라는 것이 반증이 될 거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열풍으로 인해서 여전히 직접 투자는 활발하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방금 보았고요. 리테일 중심의 증권업 호황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그리고 이익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2분기 이후에 2천억 원대 분기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익은 증가하고 지속되고 있는데 과도하게 저평가된 주식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다소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지지난해 19년도 10월 언저리부터 지금까지 1월달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했고 급격하게 올라갔던 때도 있고 수익률로 따진다고 한다면 굉장한 차트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평가된 이유에 대한 부분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높은 인지도가 있습니다. 리테일 점유율 30%니까요. 그리고 비대면 채널에 있어서의 경쟁력. 다른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좀 참여한 부분이 있는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채널 개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일찍이 그리고 시장에서도 탄탄하게 안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해외 리테일 점유율 지속해서 30%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모펀드나 해외 부동산 쪽에서의 손실 이슈로부터 단연 조금 자유로운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 대비 주가는 저점 영역입니다. PER 4.3배라고 하면 잘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증권주 평균으로 봤을 때 PER이 5.4배에서 7.5배까지 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의 키움증권의 PER 4.3배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을 한번 미리 살펴보면요. 지배순이익 2,410억 원대로 여전히 2,000억 원대 이상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키움증권의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보면 20년도 3분기가 2,634억 원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지배순이익이 2,634억 원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었는데 1분기 지배순이익이 2,400억 원을 돌파하는 것을 봐서는 굉장히 사상 최대 실적까지도 근접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2,000억 원을 하회한다라고 해서 1,880억 원 컨센서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보다 약 30% 증가한 2,400억 원대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으로 봤을 때에는 키움증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좌 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금융투자협회에서 3월 19일 기준으로 거래 활동 계좌 사상 첫 4천만 개 돌파라는 보도들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키움증권의 지난해 20년도 총 계좌 개설 수가 333만 개 정도 됐는데요. 키움증권 올해 21년도 3월 15일 기준으로 이미 174만 개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해 50%를 벌써 넘긴 거거든요. 그러나 올해가 시작된 게 3월 15일 기준이었으니까요. 2달하고 15일 만에 지난해 333만 개 계좌 개설에 52% 수준을 이미 도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바이오 사이언스 청약 열풍 때문에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SK 바이오 사이언스 상장 주관사에 키움증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4만 개 계좌 개설이 2달 15일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컨센서스, 각종 이익이나 지배순이익 등 컨센서스 추정치에도 이러한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반영된다면 단기 고점이 아니라 지속 우상향이라는 전망치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는 포인트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하나의 포인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리포트가 발간된 3월 22일 기준의 전망치는 21년도가 이렇게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7,260억 원으로 정점이다라고 리포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본다 하더라도 순영업이익 부문에서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서 정점인 구간을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그 노란색이 많은 해가 어디냐? 21년도 순영업 수익도 그렇고요. 수수료 순이익도 그렇고요. 브로커러지도 그렇고요. 영업이익 그리고 지배순이익도 21년도에 조금 모여져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지금 발간된 리포트의 기준으로 정점이 21년도 아닌가 라는 부분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폴리드 줌 카메라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요. 지금 은행업, 보험업, 그리고 증권업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도 시끌벅적할 때보다 추세 바닥에 진입할 때가
유효하다. 그리고 그때가 위험이 적은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해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추세상 저위험 구간인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모멘텀, 굳이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 한번 잘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하면 지난해 1월 11일 때가 거래대금 64조 8,500억 원을 넘었던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었습니다. 그때 시기를 한번 보면 지난해 올해죠.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이 마침 키움증권 리포트에서 고점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최고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330만 개 넘겼습니다. 이럴 때 시끌벅적할 때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트와 기업들, 섹터를 망라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고 했을 때 이러한 흐름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보면 이러한 흐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정점이라는 이야기들이, 그리고 1분기도 여전히 우상향 2천억 원대 이상의 지배순이익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래 구간은 살짝 지우고요. 윗 구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조금 더 깊은 하락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다시 올라왔을 때, 최근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고 좀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어디가 되돌림 자리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파란색 네모로 보여지는, 그리고 이 구간들은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거고요. 또 한번 이렇게 수익 극대화 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봤을 때에도 이렇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 라인에서 잘 맞아떨어지는 구간이었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좀 들어가자, 접근을 해보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서도 저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종목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1분기, 늦어도 상반기에는 숫자상 확인이 되는 턴어라운드 기업, 재무 턴어라운드 기업을 보셔야 되고요. 산업과 섹터가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지켜지는 기업이 되려면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세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개월여 이어진 조정에 그대로 그 조정이 반영되어 있는 키움증권입니다. 조정 이후 실적 장세를 찾아보고 있다, 실적 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동의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크게 상승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하이라이트한 내용 그대로 오픈 채팅방,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클립 영상도 함께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셔서 키움증권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키움증권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까지 체크해봤는데요. 자, 키움증권 리포트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공부해보시는 것도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하체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저희가 하체기 전문위원과 제가 함께 매일매일 종목 하나씩 매수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채워나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종목도 기대해 보도록 하죠. 하체기 전문위원 바로 만나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하네요.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한국정보통신, 그다음에 삼호개발, 우리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부가가치 통신망이죠. 배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 80년대 중반부터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래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그 시점이 이 한국정보통신부터 시작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지 체크를 통해서 신용카드 조회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결제 서비스죠. PG를 통해서 이지페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SK텔레콤의
CDMA 망을 통해서 결제하는 이지 에어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죠. 이지체크 모바일 등 다양한 결제 솔루션을 좀 제공을 좀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 또 최근에 또 1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좀 취득을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사주를 좀 취득한다는 것은 이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주가를 좀 방어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포함되어 있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우리 국민들께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서의 또 물품들을 좀 구매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결제 쪽에 있어서 모바일 결제 쪽이 계속해서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성장하지 않겠느냐. 대형 유통업체들도 오프라인에서의 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대한 부분을 지금 사업 방향을 좀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점점 대형 유통업체 중에서도 보시면 이제 오프라인 쪽은 조금 폐점을 하면서 점포들을 좀 줄여가는 그런 부분이고, 온라인 쪽은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하면서 배달 쪽으로 더욱더 성장을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또 이커머스 쪽 시장도 계속해서 더욱더 커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좀 보십니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3호 개발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 사업을 좀 하고 있는 회사가 좀 되겠어요. 본사 같은 경우는 충청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토목 중에서도 도로, 고속도로 및 국도, 그다음에 도로공사, 지하철공사, 항만 시설공사라든가 간척지 공사,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 토목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남 당진에 골재를 생산을 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 회사를 좀 두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골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프라 쪽으로 연계가 되겠죠. 또는 또 시멘트를 통해서의 이런 골재들을 또 만들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주택 같은 경우 이런 중소 건설 업체들이 또 수요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창업 투자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인베스트먼트 회사를 좀 운영을 하면서 토목 쪽만 운영이 아니라 또 이런 창업 쪽으로도 좀 투자하면서 유명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좀 수주가 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포스코하고 한 173억 규모의 경기도 평택에서 부여 익산의 그 서부 내 고속도로를 공사 계약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또 354억 규모의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이죠. 검단 연장 사업 공구 건설 쪽에서 수주가 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상반기에 지금 좋은 계약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매출이 상반기에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63억 규모의 또 서부 내륙 고속도로 또 다른 겁니다. 또 이 공사에 대한 수주가 좀 이루어지면서 상반기에 좋은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통신 장비죠. MSPP 제품하고, 그 다음에 음성 서비스 기반으로 한 HW 장비를 제조로 해서 기관 통신 사업자들에게 판매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KT라든가 LG그룹, SK그룹, 그 다음에 LG유플러스,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 도로공사, 한국전력, 그 다음에 각 분들에게서 매출이 찍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또 이게 MPOTN이죠. 메트로급 중용량급인데, 그다음에 또 POTN 패킷 광전송망인데, 이거를 이제 MSPP죠. 다중 서비스 지원 플랫폼을 연동해서 통합해서 하는 차세대 플랫폼도 장비도 지금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또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과 기반을 통해서 5G 통해서 사물 인터넷 모듈에 대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5G 관련된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OLED 장비 쪽에도 사업을 좀 진행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또 시장 쪽에서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양자 암호 사업을 좀 통신 사업을 좀 진행하면서 SK 브로드밴드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공기관 산업 시설 또는 의료 쪽에서의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고, 이 양자 암호가 글로벌 시장에서
약 23년까지 해서 5억 달러 좀 전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자암호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양자암호 시장에 계속해서 투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3만 통신 모델이라든가 모델 인증을 좀 완료했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고속철도에 특화된 네트워크 장비죠, PTN을 좀 보유를 하면서 철도에 대한 뭐 투자 이야기 또는 뭐 북미 간의 대화 이런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또 관련된 종목으로서 또 이슈가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떡밥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다. 한국정보통신, 삼호개발, 우리넷 이렇게 오늘 들고 나오셨는데 저는 이 중에서 오늘은 한국정보통신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네요. 자, 이 종목 오늘 개장 후에 매수해본다면 오늘의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주가를 좀 보면은 상당히 좀 오랫동안 좀 빠졌습니다. 2015년도부터 해서 한동이 지금 오랫동안 좀 빠지면서 이제는 뭐 가격 조정도 끝났고 기간 조정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좀 돼가지지 않나라는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이렇게 살짝 단기간에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낮게 잡아서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는 9,310원에 마감했는데 매수가를 좀 낮게 해서 9,000원에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2일이죠. 이때 만들어진 11,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8,600원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 한국정보통신 매수가 9,000원 그리고 목표가 11,000원, 손절가는 8,600원 이렇게 설정해 주셨으니까 오늘 개장 후에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개장한 후에 이 종목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투자 작전 든든하게 잘 세워드렸습니다. 이제 이 작전 가지고 개장 후에 또 실전 매매로 들어가 봐야겠죠. 이제 개장까지 20여 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8도, 강릉 10도, 대전 5도, 대구 6도, 광주 7도로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20도 안팎으로 기온이 오르며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출근길 나서실 때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유지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오후 중서부와 강원 영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평소보다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춘천 3도, 인천 8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 20도, 인천 1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속초는 아침 기온 9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울진의 낮 기온은 1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 5도, 부산 1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전주 21도, 부산 20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m 이하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서해상에는 찬 해수면 위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동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